2025년 겨울 메콩강 어딘가였습니다. 저는 낡은 조각배 위에서 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딸의 외투 안감 속에는 50년 전 불타는 비행복 가슴팍에서 뜯어낸 미 공군 계급장 조각 하나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숨기고 품고 때로는 삼켜서라도 지켜낸 쇳조각. 그것만이 제가 알리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음을 증명할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안개 사이로 강 건너편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이야. 50년 만에 내가 돌아간다. 저는 50년 동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제 이름이 새겨진 빈 무덤이 있고 북한에는 제가 존재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리철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리처드 제임스 앤더슨. 북한이 50년간 숨겨온 미국 공군 장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보호시설입니다. 2026년 봄, 50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나라의 봄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어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었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는 것은 태어나 처음이니까요.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지요. 193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링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을 하셨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끄셨지요.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위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던 소년. 그게 저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고 그 꿈이 저를 공군으로 이끌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수없이 출격했지요. 동료들이 하나둘 돌아오지 못하는 전쟁 속에서 저는 살아남았고 훈장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행운아라고 불렀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정찰 비행단에 배속되어 더 높이, 더 빠르게 나는 임무를 맡았지요. 아내 캐서린은 그런 제가 늘 걱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하늘에서는 아무도 저를 잡을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1976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오산 공군기지에서 극비 야간 정찰 임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반도 북쪽 상공과 관련된 임무였다는 것만 적겠습니다. 당시 저는 37세 정찰 비행단에서 부사령관급 직책을 맡고 있었지요. 경험 많은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고위험 임무였습니다. 출격 전 기지 공중전화 부스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서린이 받았지요. 이틀이면 돌아가. 마이클 재워놓고 기다려. 5살 마이클은 이미 잠들어 있었나 봅니다. 캐서린은 조용히 조심해요 라고만 했어요. 그것이 아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전화가 제 인생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그날 밤 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별이 쏟아질 만큼 맑았지만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요. 고도를 유지하며 계기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회피 기동을 했지만 늦었어요. 충격이 기체 전체를 관통했고 조종석 계기판이 일순간 꺼졌습니다. 오른쪽 엔진에서 불이 났지요. 수천 시간을 비행한 조종사의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사출 레버를 당겼고 몸이 하늘로 튕겨 올라가는 그 찰나에 가슴팍의 비행복이 찢어지면서 계급장 하나가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움켜쥐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불타는 기체에서 튕겨 나가면서 사람이 챙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법인데 제 손은 그 쇳조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낙하산이 펴졌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착지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나무에 걸리면서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요. 무릎 아래가 부러진 것 같았지만 고통보다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낙하산을 칼로 잘라내고 부러진 다리를 끌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위는 고요했어요.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그때만 해도 구조대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틀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바위 틈에 숨어 움직이지 않았고 밤에는 주변 계곡물을 마시며 연명했지요. 비상식량은 하루 만에 바닥났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점점 부어올라 바지가 찢어질 지경이었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비는 추락돼 모두 잃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대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개를 앞세우고 산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로는 도망칠 수도 없었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바위 뒤에 웅크린 채 가만히 있었는데 개가 먼저 저를 찾아냈습니다. 지저대는 개 뒤로 총구가 나타났고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몰랐던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끌려 나오는 순간 병사들의 눈이 커지는 것이 보였어요. 서양인이었으니까요. 서로 뭐라고 소리치더니 한 명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보고하러 간 것이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추락 지점 일대를 수색했다고 합니다. 기체 잔해는 발견했지만 시신은 없었어요. 수개월간의 수색 끝에 작전 중 실종 처리가 되었고 이듬해 시신미회수 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선 그곳에 제 이름이 새겨진 빈 관이 묻혔다고 하더군요. 5살이었던 마이클은 아버지의 빈 무덤 앞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캐서린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북한 어딘가에 지하 감방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처음 듣는 말들의 고함 속에서 저는 생각했지요. 이틀이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캐서린, 미안해. 마이클,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이후 저는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유령으로 저의 5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천장, 형광등 하나가 24시간 꺼지지 않았지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방. 그곳이 제가 끌려간 첫 번째 감옥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어딘가라고만 짐작했어요. 이송되는 동안 머리에 자루를 뒤집었었으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지요. 부러진 다리는 누군가 부목을 대어 고정해 놓았는데 치료라기보다는 신문을 위해 살려둔 것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은 체포 닷새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책상과 의자, 그리고 신문관 3명. 그중 1명이 영어를 했어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요.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름, 계급, 소속, 임무 내용을 말하라. 이름과 계급은 말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무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문관의 얼굴이 변했지요. 첫날은 말로만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달라졌어요. 자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듣는 분들께 그 장면들을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3일을 재우지 않으면 환각을 봅니다. 5일을 재우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잊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넘긴 적도 있었어요. 형광등이 꺼지지 않는 방에서 눈을 감으면 물을 끼얹고 고개가 떨구어지면 뺨을 때리고 그렇게 의식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찰 비행의 고도, 항로, 촬영 장비의 성능, 기지의 배치, 지휘 체계. 저는 정찰 비행단에서 부사령관급이었으니 아는 것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놓아줄 수 없었고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3년은 그들과 저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총 대신 침묵으로 싸우는 전쟁.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관이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캐서린과 마이클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지 기지 관사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지요. 캐서린이 마이클을 안고 웃고 있었고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이 아이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같은 말을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캐서린이 나를 잊었을까? 마이클은 아빠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그 생각이 신문보다, 잠 못 드는 밤보다, 어떤 고통보다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진은 신문이 끝날 때까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가는 비웃으며 서랍에 넣어버렸지요. 그 뒤로 다시는 그 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1976년 가을부터 1979년 여름까지 저는 그 콘크리트 방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신문관이 코트를 입고 왔다가 다음번에는 반소매를 입고 오는 것을 보고 겨울이 지나갔구나 짐작하는 정도였지요. 3년째 되던 해 여름 신문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며칠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밤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왔지요.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더니 아주 정중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손님으로 이 나라에서 영구히 체류하게 될 것이오. 손님이라 3년간 때리고 재우지 않고 가족 사진을 들이밀던 나라가 저를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송화는 없다는 뜻이었지요.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돌려보내면 북한이 미군 정찰기를 격추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냉전 한복판이었고 그런 사건이 알려지면 국제적 위기로 번질 수 있었지요.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편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제 얼굴인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알리철.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이요. 37해를 리처드 앤더슨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새 이름이란 새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방에서 나왔지만 더 큰 감옥에 들어간 것이지요. 나라 전체가 감옥인 곳에서 이름마저 빼앗긴 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양강도 해산 인근의 깊은 산골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트럭을 타고 며칠을 달렸어요. 평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길은 좁아졌고 마을은 작아졌고 산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산 하나를 넘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을이었지요. 집이라고 배정받은 곳은 흙벽에 기와지붕을 얹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부엌에 서 있었지요. 이송을 담당한 보이부 간부가 말했습니다.
김순옥 동무요.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요. 아내라니.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캐서린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어요. 알리철이라는 사람에게는 미국의 가족 따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순옥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지요. 당에서 시킨 일이라는 것은 그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여자가 자기 의지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서양인 남자와 살겠다고 했을 리 없으니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유령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 순옥은 영어를 전혀 몰랐으니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지요. 순옥은 아침이면 밥을 짓고 저녁이면 문을 닫고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에게 러시아에서 온 기술자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감시가 순옥의 임무였어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말하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보고해야 했던 것이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도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이면 저는 머릿속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종이와 펜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영어로 된 글자를 쓰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머릿속에 흰 종이를 펼치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 내려갔지요. 1979년 11월 23일 이곳에 온 지 열흘째. 산 밑에 강이 있다. 강이 얼기 시작했다. 캐서린, 당신은 겨울을 좋아했지. 마이클은 눈사람을 만들 나이가 되었을까? 매일 밤 그렇게 영어로 된 문장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리처드 앤더슨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알리철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진짜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의 일기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해산 인근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했지요. 네브래스카의 겨울도 혹독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면 방 안에서도 숨을 쉬면 입김이 보였고 아궁이에 불을 때도 벽 쪽은 얼음이 맺혔어요. 그 겨울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옥이 아궁이 불을 밤새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순옥이 부엌에서 나무를 쪼개고 있었어요. 얼어붙은 손으로 도끼를 잡고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감시자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새벽 4시에 잠도 자지 않고 불을 지키는 사람의 뒷모습에는 의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요. 한국어는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순옥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장에 갈 때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흉내내면서 한마디씩 익혔지요. 해산 사투리가 제 첫 한국어였습니다. 나중에 서울에 와서 사람들이 제 말투를 듣고 놀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80대 서양인 노인이 함경도 억양으로 말하니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이 되고 81년이 되고 또 해가 바뀌었지요. 상골의 시간은 느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니 하루가 1년 같기도 했고 돌아보면 몇 년이 하루 같기도 했어요. 저는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고 가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겉으로는 알리철이라는 조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밤마다 머릿속의 일기장에는 여전히 영어로 글을 썼지요. 잊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잊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요. 1985년 겨울이었을 겁니다. 6번째 겨울이었지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어요. 순옥이 마을 아래 장에 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이마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얼굴로 짐을 들고 돌아온 그녀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달려가 짐을 받았지요. 부엌에서 물을 데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순옥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해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상처를 닦고 헝겊으로 동여맨 뒤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배운 한국어 중에서
가장 많이 연습한 말. 고맙소.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년이었어요. 6년을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저는 그녀에게 한국어로 제대로 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손짓으로 가리키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고맙다니, 상처를 닦아놓고 오히려 고맙다니. 순옥의 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작은 부엌 안에서 감시자와 포로 사이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감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침묵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것. 저는 그날 밤 머릿속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알리철이 말을 했다. 리처드가 아니라 알리처리. 이 이름이 감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감옥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해산의 겨울밤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리인 것처럼 그 밤은 아주 천천히 지나갔지요. 5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한 장의 편지에 반세기를 담는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하지만 써보겠습니다. 산골에서 보낸 제 50년은 바깥 세상처럼 빠르게 흐르지 않았으니까요. 계절이 돌고 머리카락이 새고 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뿐이었지요. 이 장 끝에서 순옥에게 처음 한마디를 건넨 그 겨울 이후 우리 사이에는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게. 산골에 봄이 오듯이 순옥은 여전히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밥상에 반찬이 하나씩 늘었고 제가 기침을 하면 약초를 다려 놓았고 겨울이면 솜을 넣어 만든 방석을 제 자리에 깔아두었습니다. 저도 달라졌지요. 나무를 해다 부엌 앞에 쌓아두었고 봄이면 텃밭에 먼저 나가 흙을 뒤집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게 우리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1986년 봄, 은미가 태어났습니다. 3월이었어요. 상월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만 양지 바른 곳에서는 벌써 흙 냄새가 올라오던 때였지요. 순옥이 진통을 시작했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에 병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달려와 방문을 닫았고 저는 마당에서 서성였지요.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네브래스카의 하늘과 이 산골의 하늘은 같은 하늘일 텐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들어가니 순옥이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 품에 작은 것이 안겨 있었습니다. 천에 둘둘 쌓인 아기가 주먹만 한 입을 벌리고 울고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이가 눈을 떴는데 파란색이었습니다. 순옥의 검은 머리카락에 저의 파란 눈. 이 아이는 두세 개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벽이 무너지는 것. 7년 동안 쌓아올린 벽. 이곳은 감옥이고 나는 포로이고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고 되뇌던 그 벽이 이 아이를 아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습니다. 은미라는 이름은 순옥이 지었어요. 은혜로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마을에서는 러시아 기술자의 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란 눈은 러시아 핏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들 넘겼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산골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남의 집 사정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은미가 자라면서 순옥과 저 사이의 거리도 좁아졌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가면을 쓰기가 어렵지요. 은미가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순옥이 저를 돌아보며 웃었고 첫걸음을 뗐을 때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로와 감시자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미를 재우고 나서
순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녀가 먼저 긴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나도 당해서 시킨 것이오. 25에 끌려왔소. 선택할 수 없었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지요. 마음 한쪽에는 캐서린이 있었으니까요. 바다 건너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아내, 그리고 마이클, 저 없이 자라고 있을 아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8년을 함께 버텨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의 명령으로 왔지만 새벽 4시에 아궁이 불을 지키고 제가 아플 때 약초를 다리고 제 아이를 낳아준 사람. 나도 진심이요. 그 말을 내뱉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캐서린에게 보내는 사죄이기도 했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두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비극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은 되지 않겠지요. 이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을 때마다 캐서린의 얼굴이 떠올랐고 은미를 안을 때마다 마이클이 생각났어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제가 50년간 안고 산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은미는 자라면서 점점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갔지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은미는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었지만 눈 색깔이 달랐고 피부도 조금 달랐어요. 6살인가 7살 때였을 겁니다. 은미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까져 있었지요. 아빠는 왜 다르게 생겼어? 애들이 놀려. 순옥이 은미를 끌어안고 달래는 것을 저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당해야 하다니. 그날 밤 은미가 잠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밤마다 은미에게 조금씩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이. 사과는 영어로 이렇게 말한다. 하늘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은미는 놀이처럼 받아들였지요. 비밀 언어를 가진 것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아빠, 이건 왜 나만 알아? 이건 아빠 나라의 말이야. 아빠 나라? 여기 아니야?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은미가 10살쯤 되었을 때 밤마다 가르치던 영어가 자연스럽게 진실을 향해 흘러갔지요. 아빠는 원래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죽어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은미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나 안 말해. 그 약속을 은미는 30년 넘게 지켰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어린 딸이 아버지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을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은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순옥의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고 저도 50이 넘었지요. 산골의 나날은 고요했습니다. 봄이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옥수수를 심고 가을이면 거두고 겨울이면 아궁이 앞에서 긴 밤을 보내고 같은 계절이 수십 번 돌았지만 산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거울 속의 제 얼굴뿐이었지요. 금발이었던 머리카락이 하나둘 하얗게 새어갔고 곧았던 허리가 조금씩 굽었습니다. 그러던 1995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배급이 줄었어요. 원래도 많지 않던 식량이 절반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기 시작했지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시기가 이 산골에도 닥친 것입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글로 적는 것과 겪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마을 아래쪽에 아이 하나가 그랬지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살이 빠지고 눈만 커졌습니다. 은미는 당시 9살이었어요. 밥그릇 앞에서 순옥이 자기 몫을 은미에게 밀어주는 것을 보며 저는 이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농장에서 자란 것이 그때 처음으로 쓸모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작물이 있다는 것. 감자는 다른 어떤 곡식보다 적은 땅에서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 퇴비를 만드는 법. 물을 아끼면서 밭을 관리하는 법. 반세기 전 아버지의 농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산비탈 양지 쪽을 일구면 감자를 심을 수 있소.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왔다는 이상한 노인이 뭘 안다고.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지요. 서너 가구가 따라 나섰고 저는 산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무째와 음식 찌꺼기를 섞어 거름을 만들고 물기를 내어 빗물이 밭으로 흐르도록 했지요. 미국 농장에서는 당연한 기술이었지만 이 산골에서는 본 적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해 가을 산비탈 밭에서 감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굶주린 마을에는 그것이 기적이었지요. 사람들이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살린 알리철 동무. 이듬해에는 마을 전체가 산비탈 밭을 일구었고 그 다음 해에는 옆 마을에서도 방법을 배우러 왔어요. 이상하지요. 50년 전 네브래스카의 소년이 아버지에게 배운 농사법이 지구 반대편 북한의 산골 마을을 살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시도 느슨해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보위부도 여력이 없었겠지요. 알리철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간부도 줄었을 것이고 20년 가까이 산골에서 조용히 사는 노인을 굳이 감시할 이유도 희미해졌을 겁니다. 순옥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순옥은 감시원이 아니라 그냥 제 아내였고 저는 포로가 아니라 그냥 이 마을의 알리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은미와 영어로 속삭이며 웃고 순옥의 손을 잡고 겨울밤을 보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나는 지금 행복한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의 캐서린과 마이클은 아버지의 빈 무덤 앞에서 자란 마이클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캐서린은 나를 기다리다 지쳤을까? 아니면 아직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골에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장마당이 커지고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간혹 외부 소식이 귀에 닿기도 했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어디로 갈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이 산골에서 이대로 늙어가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거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은미가 30이 되고 40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저는 같은 산, 같은 마을, 같은 집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눈으로 산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나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제 이웃이에요. 기근에 함께 굶었고 감자를 함께 캤고 겨울을 함께 버텼습니다. 이 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를 가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체제니까요. 이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 체제 안에 갇힌 사람들이니까요. 50년, 글자로 쓰면 4글자에 불과한 시간. 하지만 그 안에는 태어나지 않았던 딸이 태어나 자라고 젊었던 아내의 머리가 하얗게 새고 팔팔하던 조종사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한 사람의 온 생애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옥수수밭 위를 날던 소녀는 이제 양강도 산골의 백발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하늘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제가 거의 포기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순옥이 쓰러졌어요. 아침에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은미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 일으켰는데 순옥의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도 노랬어요. 배가 부어올라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순옥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그랬습니다. 자기 아픔은 숨기고 남의 아픔만 돌보는 사람이었지요. 간이 안 좋다는 것은 마을의 늙은 한의사가 진맥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간경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산골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라 해봐야 해산이었고, 해산에도 이런 병을 치료할 장비는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보이부에 연락했어요. 50년 가까이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지요. 아내를 평양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제발 이것 하나만. 답이 돌아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거부였어요.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되었지요. 안리철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논리였습니다. 이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아내를 평양병원에 보내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은 위험하다.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두는 것이 편하다는 그 차가운 계산. 순옥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 이유가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안리철이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은미가 해상까지 나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장마당을 뒤져 중국산 간 약을 샀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약은 통증을 조금 줄여줄 뿐이었어요. 순옥의 배는 계속 부풀어 올랐고 얼굴에서는 점점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순옥은 방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은미와 저가 번갈아 곁을 지켰지요. 저는 순옥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도끼를 쥐고 새벽에 나무를 쪼개던 그 손이 45년 세월이 그 손에서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지요.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여기 있소. 내 말 잘 들으시오.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숨이 차서 한 문장을 끝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흐려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아프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당신, 이제 돌아가시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이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 이름을 순옥의 입에서 듣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순옥은 마이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밤에 잠꼬대처럼 내뱉은 이름. 캐서린과 마이클. 순옥은 묻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질투하지도 않았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 한쪽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안고도 45년을 함께한 여자였습니다. 캐서린은, 마이클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이에요. 5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50이 넘었을 겁니다. 아버지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요? 빈 무덤 앞에서 자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순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잊는 자식은 없소.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 50년치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딸을 키워본 어머니니까 아는 것이지요. 은미가 저를 잊지 못하듯이 마이클도 저를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순옥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며칠 뒤 2024년 12월 초 첫눈이 내리던 날
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옥의 손은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놓지 못했습니다. 은미가 어머니의 얼굴 위에 흰 천을 덮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슬픔은 눈물로 나오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 안에 돌덩이가 들어 앉은 것처럼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무거웠지요. 순옥을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 봄이면 진달래가 피는 자리. 비석은 세울 수 없었어요. 이름 없는 봉분 하나가 전부였지요. 존재하지 않는 남자의 아내는 죽어서도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은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미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순옥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지요. 아프면서도 슬프면서도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는 어머니를 그대로 닮은 딸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은미가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엄마는 아빠를 돌아가라고 했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빠를 이 땅에서 죽게 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85세의 노인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무릎은 관절염으로 펴지지도 않고 겨울바람만 불어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 그리고 설령 나간다 해도 갈 곳이 있기는 한 걸까요? 50년 동안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은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은미는 해산 장마당에서 은밀히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었지요. 중국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 위험한 말들을 위험한 곳에서 나누며 은미는 한 사람의 이름에 닿았습니다. 정수혁. 중국 연변에 기반을 둔 탈북 브로커였어요. 과거에 자신도 탈북자 출신이라고 했지요. 장마당의 중국 상인을 통해 연락이 닿았고 은미는 며칠 뒤 해산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정수혁의 중간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은미가 사정을 설명하자 중간 연락책의 표정이 굳었다고 해요. 80대 노인이라고? 전례가 없소. 압록강을 건너는 것만 해도 젊은 사람한테 목숨 거는 일인데. 맞는 말이었지요. 탈북길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죽음의 문턱입니다. 하물며 무릎이 굽은 85세 노인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은미에게는 하나의 패가 있었지요. 이분은 미국 군인이요. 미국이 이분을 찾고 있소. 중간 연락책이 멈칫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수혁에게 전해졌고 정수혁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미국 군인. 50년간 북한에 억류된 미군 장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정수혁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루트가 정해졌어요. 양강도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연변으로 넘어간다. 연변에서 중국 내륙을 종단하여 남쪽으로 이동한다. 윈난성을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입국한다. 태국에서 유엔 난민기구에 접촉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 빠르면 두세 달, 느리면 반년이 걸리는 길. 80대 중반의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미가 말했지요. 아빠, 다른 길은 없어. 맞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이 산골에서 죽느냐, 죽을 각오로 걸어 나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었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숨겨온 것을 꺼냈어요. 방 한쪽 벽, 흙벽 아래에 돌 하나를 빼면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순옥도 은미도 모르는 곳이었지요. 거기에서 1000조각에 쌓인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미 공군 계급장 조각. 1976년 그 밤, 불타는 기체에서 튕겨 나오면서 움켜쥔 쇳조각. 신문 받을 때는 머리카락 사이에 숨겼고, 이송될 때는 입 안에 넣었고, 이 집에 온 뒤로는 벽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이부가 수색할 때마다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고 또 다른 곳에 숨기고 50년 동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의 또 다른 전쟁이었지요. 녹이 슬고 모서리가 닳아 글자는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수리 문양의 일부와 제 이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알리철이 아니라 리처드 앤더슨이라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물건, 은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영영 알리철로 죽는 거다. 은미는 그것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버지가 50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것. 녹슨 쇳조각이었지만 거기에는 한 사람의 정체와 반세기의 무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미는 자기 외투 안감을 뜯어 그 계급장 조각을 꿰매 넣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이 정확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져봐도 느껴지지 않게. 은미는 어머니를 닮아 손이 야무진 사람이었지요. 꿰매고 나서 은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꼭 데려갈게. 아빠를 아빠 이름으로 돌려보내줄게. 창밖에는 순옥의 무덤이 있는 뒷산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눈 덮인 봉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순옥이 마지막으로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시오.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소. 당신 말이 맞았소. 순옥. 이제 돌아가겠소. 2025년 10월 끝자락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마을이 잠든 시간. 은미가 미리 싸둔 보따리 2개가 전부였지요. 옷몇벌, 옥수수떡, 말린 감자, 그리고 은미의 외투 안감에 꿰매 넣은 계급장 조각. 50년 가까이 살았던 집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흙벽집이 조용히 서 있었지요. 순옥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부엌, 은미에게 영어를 속삭이던 방, 감자를 말리던 마당. 그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뒷산 순옥의 무덤 앞에 잠시 섰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숙이고 돌아섰지요. 순옥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양강도 산길은 낮에도 험했지만 밤에는 더했지요. 사람 눈을 피해 어둠 속으로만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정수혁이 보낸 길안 레인이 앞에서 걸었고 은미가 제 팔을 잡고 옆에서 걸었습니다. 10월 말의 양강도는 이미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지요.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무릎은 평지에서도 쑤셨는데 산길을 오르니 한 발짝 뗄 때마다 쇠못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고개를 넘기도 전에 왼쪽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요. 1976년에 부러졌던 바로 그 다리였습니다. 50년 전의 부상이 끝까지 저를 따라온 것이에요. 아빠, 업힐게. 은미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39살의 딸이 86 새 아버지를 업겠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딸의 등에 업히겠습니까? 하지만 은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지요. 시간 없어, 아빠. 날이 밝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해. 은미의 등에 업혔습니다. 딸의 어깨가 좁았어요. 순옥을 닮아 마른 체구였지요. 그 좁은 어깨 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딸이 아버지를 업는 것이 아니라 50년의 세월을 업고 있는 것이라고. 네브래스카의 농장, 베트남의 하늘, 평양의 지하 감방, 해산의 산골, 순옥의 무덤.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은미의 등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은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넘었어요. 숨이 거칠어지고 발이 미끄러지고 한 번은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나 걸었지요. 그 뒷모습이 순옥과 겹쳤습니다. 새벽에 나무를 쪼개던 순옥, 아프면서도 아프다 말하지 않던 순옥. 은미는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자 압록강이 보였어요. 멀리 산 사이로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11월 초 강이 막 얼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아 사람이 걸어 건널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시기. 하지만 정수혁은 이 시기를 일부러 택한 것이었어요. 완전히 얼면 경비가 강화되고 물이 흐르면 배가 필요하니까요. 얼음이 얇게 잡힌 바로 지금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었지요. 기란레인이 강가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맞은편 불빛이 보이지요? 저기가 중국이요.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하지만 좁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까드득. 얼음이 무게를 견디는 소리인지 갈라지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한 발짝. 까드득. 또 한 발짝. 어둠 속에서 얼음 위를 걷는다는 것은 눈을 감고 절벽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발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은미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이끌었지요. 기란레인이 앞서 얼음 두께를 발로 확인하며 길을 잡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지요. 산길을 걷고 고개를 넘고 이제 이 강까지. 86세의 몸이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저는 얼음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느다란 금이 제 무릎 아래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달빛에 보였지요. 아빠! 은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분산시키려고 함께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었어요. 기란레인이 뒤돌아와 반대쪽 팔을 잡았지요. 셋이서 얼음 위에 엎드리다시피 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얼음 아래로 물이 흐르는 소리. 차갑고 검은 물. 빠지면 끝이라는 것을 셋 다 알고 있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음이 더 갈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기란레인이 속삭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가시오. 기어갔습니다. 86세의 노인이 압록강 얼음 위를 배를 깔고 기어갔지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중국 측 강변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흙이었지만 그 감촉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은미가 제 옆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중국에 들어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종류의 위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정수혁이 연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란레인의 안내를 따라 강변에서 벗어나 산길을 걸었고 새벽녘의 작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농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정수혁을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마르고 눈이 날카로웠지만 악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탈북자 출신이라고 했지요. 정수혁은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파란 눈에 백발, 서양인 노인이 얼음 위를 기어서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단하시오, 어르신. 정수혁이 처음으로 한 말이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수혁의 표정은 곧 굳어졌지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부딪히니 심각했어요. 서양인 노인을 중국에서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족이 많은 연변에서는 그나마 나았어요. 하지만 내륙으로 이동하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중국 공안은 외국인의 이동을 예민하게 감시했고 특히 서류 없는 외국인은 즉시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 보위부가 이미 알리철 실종을 파악하고 중국 측에 수배를 넣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산골에서 50년간 산 서양인 노인이 사라졌다면 그들도 어디로 갔는지 짐작했을 겁니다. 정수혁이 위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국적 여권이었지요.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서류가 아니라 제 얼굴이었습니다. 86세의 백발 서양인이
중국 내륙을 이동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정수혁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연변에서 기차를 타고 선양,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남쪽 내륙 도시들을 경유하여 윈난성 쿤밍까지 내려간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차로 이동한다. 가능한 한대 도시를 피하고 이동할 때는 새벽이나 야간 열차를 이용한다. 연변에서 열흘을 숨어 지낸 뒤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창가에 얼굴을 돌리고 앉았지요. 은미가 옆에서 마치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하는 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수혁은 다른 칸에 타고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며칠이 지나도 검문에 걸리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은 한시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역마다 공안이 서 있었고 간혹 열차 안으로 올라와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았고 은미가 서류를 보여주며 응대했습니다. 쿤밍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기차역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쿤밍은 대도시였고 여간에 공안이 검문소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승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었지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 앞에 섰습니다. 은미가 러시아 여권 2개를 내밀었지요. 공안이 제 여권을 펼치더니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위조 서류의 사진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공안이 여권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혁이 움직였어요. 뒤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지요. 정수혁이 바닥에 가방을 엎어 물건을 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질렀고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공안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갔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쏟아진 물에 미끄러진 누군가가 넘어지면서 소동이 커졌습니다. 은미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권을 받아들고 제 팔을 잡아 걸었지요. 공안은 뒤쪽 소란에 정신이 팔려 우리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출구를 빠져나와 역 앞 광장까지 나왔을 때 은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정수혁은 10여 분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합류했습니다. 가방의 물건은 전부 헌 옷과 빈 보온병이었다고 나중에 말해주었지요. 처음부터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쿤밍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윈난성의 시골길을 달리는 봉고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열대에 가까운 남쪽 중국의 풍경은 양강도 상울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초록색 산, 야자수, 붉은 흙, 같은 땅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한 것은 12월 초였어요. 국경이라 해봐야 산 하나를 사이에 둔 작은 마을이었지요. 정수혁의 안내로 국경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넘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서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밀림에 가까운 숲, 흙길, 그리고 강. 메콩강이었습니다. 새벽이었지요. 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어요. 강변에 조각배 하나가 묶여 있었고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강만 건너면 태국이요. 거기서부터는 안전하오. 배에 올라탔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조각배가 천천히 강 위를 미끄러졌지요. 안개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소리와 노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미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기대왔지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 계급장은 은미의 안감 속에 있었지만 50년간의 버릇으로 손이 저절로 갔어요. 안개 사이로 강 건너편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50년이야. 50년 만에 내가 돌아간다. 태국에 들어선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의 작은 파출소에서 정수혁이 유엔 난민기구에 연락을 넣었어요. 몇 시간 뒤 방콕에서 직원이 내려왔지요. 서양인 남성과 젊은 동양인 여성이 북한에서 탈출해왔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의 작은 방에서 직원과 마주 앉았어요. 젊은 여성이었지요. 서류를 꺼내 놓으며 물었습니다. 성함과 국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제 이름을 말했어요. 입술이 떨렸지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밤마다 머릿속에서만 써온 말. 소리내어 말한 것은 반세기 만에 처음이었어요. 나는 리처드 제임스 앤더슨 대위, 미합중국 공군 소속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의 펜이 멈추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동료를 돌아보았지요. 동료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1976년 작전 중 피격되어 북한에 억류되었소. 50년이 지났소. 직원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은미가 외투를 벗어 안감의 실밥을 뜯기 시작했지요. 한 땀 한 땀 꿰맨 실을 풀자 녹슨 쇠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 공군 계급장. 반세기의 녹이 슬었지만 독수리 문양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직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드는 그 손이. 방콕의 상부에 전화가 갔고 상부에서 워싱턴으로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작은 방에서 50년 만에 제 이름을 말한 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리처드 제임스 앤더슨, 알리철이 아니라 리처드, 50년 동안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3년 동안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고 순옥이 떠날 때도 울지 못했는데 제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미가 제 손을 잡았지요. 아빠, 돌아왔어. 아빠 이름으로 돌아왔어.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접촉한 뒤 방콕의 임시보호시설에서 2달 가까이 머물러야 했지요. 저와 은미의 사안이 일반적인 탈북 사례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50년간 북한에 억류된 미군 장교라니 담당 직원도 상부도 처리 방법을 모르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방콕과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수없이 전화가 오갔고 저는 그 사이에서 기다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2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2026년 2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라 군용기를 통해서였어요. 비밀리에 들어온 것이지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검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디론가 이송되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시설, 깨끗한 방, 따뜻한 침대, 그리고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과 미 대사관의 합동, 신원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를 뽑았어요. 손가락 지문을 찍었지요. 군사 기록을 대조했고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제가 정말 리처드 제임스 앤더슨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50년 전의 기록과 지금의 제 몸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는 작업이었지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은미의 외투에서 꺼낸 계급장 조각은 미 공군 기록과 대조되었고 금속 성분 분석까지 이루어졌어요. 1976년 당시 정찰 비행단에서 사용된 계급장과 동일한 재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지문은 50년 전 군 입대 시 채취한 기록과 일치했고 치아 기록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긴급히 채취해 보내온 샘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미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중장, 그 사람의 유전자와 제 유전자를 대조한 것이지요. 일치, 부자 관계 확인. 1976년 작전 중 전사 처리된 리처드 제임스 앤더슨 대위,
생존 확인. 보고를 받은 미 대사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년 만에 받는 경례였지요.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서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뉴스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언론에서 시작되었지요. 50년 전 북한 상공에서 실종된 미군 장교 87세의 나이로 생還. 그 기사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보호시설에는 텔레비전이 있었지만 제가 나오는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웠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뉴스를 본인이 본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니까요. 은미가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제 빈 무덤 앞에 꽃이 쌓이고 있다고. 사람들이 울고 있다고. 그리고 마이클이 연락을 해왔다고. 화상 통화가 잡힌 것은 3월 초였습니다. 보호시설의 작은 회의실에 노트북 하나가 놓였어요.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뛰는 것이 귀에 들렸습니다. 압록강 얼음 위에서도 쿤밍 기차역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에 50대 남자, 군복을 입고 있었지요. 가슴에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중장, 제 아들이 중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았지요. 캐서린의 눈이었어요. 코는 저를 닮았지만 눈은 캐서린이었지요. 5살 때에 통통한 볼은 사라지고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눈만은 50년 전 그 아이였습니다. 잠들기 전 아빠 안녕 이라고 손을 흔들던 그 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수만 번 상상했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인의 단단한 표정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에게 하는 말. 이상하게도 한국어가 아니라 옛날의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마이클, 이렇게 컸구나. 화면 속에서 마이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참으려 했지만 참지 못했지요. 50대의 장군이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5살짜리 아이가 그대로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캐서린은 어떻게?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 침묵의 길이만으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 6년 전이었지요. 제가 아직 산골에서 감자를 캐고 있을 때 캐서린은 80일 새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사진을 침대 옆에 두고 있었다고. 매년 알링턴에 가서 빈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고. 50년을 기다리다 저를 보지 못하고 떠난 것이지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제 눈물 때문이었어요. 캐서린, 미안하오. 돌아간다고 해놓고 50년이나 걸렸소. 당신이 기다리다 지쳤을 때 나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소.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소. 다만 당신이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빈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50년을 기다린 것, 그 마음을 이제야 받았소. 마이클에게 은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아들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은미는 제 딸이고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사람이니까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군인이었던 시절에는 울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었는데 87세가 되니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아마 50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겠지요. 며칠 뒤 은미와 마이클의 화상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이복남매. 화면 너머로 마주한 두 사람은 한동안 어색하게 웃기만 했지요. 말이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이클은 한국어를 모르고 은미의 영어는 제가 밤마다 가르쳐준 수준이었으니. 하지만 은미가 더듬거리며 한마디를 했어요. 오빠. 한국어로 오빠. 영어에는 없는 말이지요. 마이클이 뜻을 물었고 통역이 설명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를 부르는 말이라고. 마이클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지요. 아버지라는 연결고리. 그것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 한 장을 보았어요. 은미가 인터넷에서 찾아 보여준 것이었지요. 알링턴 국립묘지. 하얀 비석들이 끝없이 줄지어 선 그 풍경 속에 제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제임스 앤더슨 대위, 1939년 출생, 1976년 전사. 저는 전사한 사람이었어요. 50년 동안. 세상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비석을 세우고 꽃을 놓고 애도했지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서울의 보호시설에서 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50년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덤을 비워야 할 시간이지요. 비석의 날짜를 지울 수 있을까요? 1976년 전사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무엇을 새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새기지 않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지울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살아 있었다고. 이 편지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거의 다 졌더군요. 제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만개였는데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눈처럼 보입니다. 양강도의 눈이 떠오르지요. 순옥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새벽도.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브래스카의 옥수수밭 위를 나는 비행기를 올려다보던 소년이었지요. 그 소년은 하늘을 날았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북한이라는 땅에 묻혔습니다. 5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름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말, 해산의 말, 서울의 말. 하지만 50년을 돌려줄 말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캐서린에게 미안하다고 할 말도, 마이클에게 아빠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할 말도, 순옥에게 끝내 자유로운 땅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할 말도,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전화를 걸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틀이면 돌아간다는 말이 진짜 이틀 만에 지켜지는 것, 그런 당연한 것들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것을 5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50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캐서린은 이미 떠났고 순옥도 떠났고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은미가 있고 마이클이 있고 오늘 아침 창밖으로 벚꽃이 지는 이 서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87년을 살았고 50년을 잃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긴 편지 읽어주셔서, 아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리처드 제임스 앤더슨, 알리철 올림.